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고시학원에서 영양사 영양교육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선 진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볍게 과목에 대한 소개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 수업 지금 제 시간이 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영양사 시험에 대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가볍게, 물론 다른 교수님들이 또 더 디테일하게 훌륭하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첫 시간이니까 우선 영양사 시험은 2교시로 치러지고 그 다음에 과목이 다 섞여 있어서 그렇긴 한데 10과목 됩니다. 근데 1교시에 영양학이랑 생화학 60문제, 거기서 24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하고, 그리고 합격을 하시려면은 36문제 이상, 60% 이상은 득하셔야지 되고, 아시다시피 국시원에서 하는 시험들은 거의 다 60% 이상 돼야, 총점이 60% 이상 되어야 합격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과락이 있어서 40%, 과목별 40% 이상은 무조건 맞추시고 총점이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요쪽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과목의 과락을 맞아가지고 불합격한 통계를 봤더니 0.1%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과락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총점 60점 넘기는 거. 근데 60점이면 D제로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절반 조금 더 맞으면 되는 거니까 긴장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교시가 120문제인데 주어진 시간이 100분이에요.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항당 1분이 채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OMR 카드에 또 마킹까지 또 하셔야 되는데, 마킹 하다가 또 삑사리라고 보냈네? 실수를 하게 되면은 또 교환을 하거나 이제 수정 테이프 붙여야 되니까 시간이 또 걸리니까, 침착하게, 꼼꼼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보러 갈 적에 항상, 공부할 적에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리허설을 집에서 막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붙여놓고 이제 알람 시계에 맞춰놓고 시계 봐가면서 이제 집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이클을 좀 맞추는 거죠. 리듬을. 그리고 시험장에는 당일날은 좀 일찍, 아주 좀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서 책상도 좀 이렇게 좀 흔들어 보고, 의자도 좀 이렇게 맞춰보고, 이거 안 되면 얼른 바꿔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 거랑. 그래야지 내가 시험 보는데 삐그덕삐그덕 위치 안 맞고 높이 안 맞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책상도 좀 닦아놓고 이렇게 해서 좀 심호흡 좀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일단 요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자는 전체 응시자 합격자 중에서 0.1%도 안 된다. 1%가 아니라 0.1% 보시고 60% D0 이상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다. 2교시도 100문제인데 8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읽고 바로 표기하고 바로 안 되는 것들은 좀 놔뒀다가 그래도 시간이 남기는 해요. 시간이 남긴 한데, 뭐,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으니까, 난이도가 220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보자마자 답 나오는, 영양교육은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14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14문제 중에서 보자마자 답 나오는 게 한 6, 7개 정도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락을 떠나가지고, 60% 이상 맞는 것도 사실 일도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진도를 들어갈게요. 영양교육은 일단 쉬운 과목입니다. 되게 쉬운 과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 처음 시작하시니까, 워밍업, 준비운동, 시동 걸어놓고 워밍업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양교육은, 효자 과목. 총점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틀릴 부분이 많이 없는, 그래서 이 총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도 합격 후기 보시면은 정말 그랬어요 뭐 하는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쉬어가는 좀 머리를 식히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양교육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게 문과 쪽 과목이거든요. 이게 이 식영과가, 저도 식영과를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영양사로 꽤 오래 근무를 하다가 나왔는데, 이 식영과의 영양사 시험의 과목들이 뭐 영양학, 생화학, 그 다음에 생리학 있고 식품학, 그 다음에 위생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과 쪽 과목인데, 문과 쪽 과목이 이제 단체급식, 영양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6대4 또는 63대 35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과 쪽 성향이신 분들이 영양교육을 좀 어려워하세요. 되게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문제를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은 배점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포기하면은 남들 다 거저먹는 건 아니지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인데, 그걸 좀 포기하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어서, 수업은 단어,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 한자 용어들, 우리가 이과 쪽 과목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식영과를 다니면서 이과 쪽 과목에 되게 이과 쪽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식품학, 생화학, 생리학, 영양학, 뭐 재료학 뭐 이런 것들 하다가 문과 쪽 과목 나오면은 당최 뭐라는 건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비슷비슷한데, 어디에서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서는 정답을 골라야 할지, 키워드. 한글로 쓰니까 좀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이 키워드를 딱 잡아가지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스킬. 그 다음에 반복해서 설명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예습복습 뭐 이딴 거 필요 없이 1장 2론 나가면 뒤에 이제 문제 파트가 있거든요. 문제 파트에 1장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들은 다 뭐 제가 만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대 영양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9년부터 작년까지는 문제와 정답을 공개를 했잖아요. 지금은 다시 또 국시원에서 닫아가지고 바로 앞에 24년도 문제만 확인할 수 있게 누적된 거 다 닫아놨는데, 그 기출 문제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제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그대로 실으면 안 되니까 변형시켜가지고 여기 꼼꼼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이 습득이 될 겁니다. 해서 공부하시는데 예습복습 필요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시면, 오늘 이제 3시간 3강을 하고 다음 주에 강의를 할 적에 오늘 했던 거 한 10분, 20분 리뷰를 쫙 복습을 하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복습 딱히 우리 영양교육은 필요 없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쪽 과목이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예전에 독해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문항과 그 다음에 그 주어진 보기들, 선택지들을 다 잘 이해하시고서는 정답을 고르실 수 있게 어떤 용어에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답을 골라야 될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어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단어,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개념, 이거 가지고 하는 과목인데, 유사어들이 되게 많아서 모델이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하고,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또 긴장 빡 하고서 이제 OMR 카드 옆에 놓고서 시험지 보고 있다가, 나는 건강 믿음 모델로 외웠는데 건강 믿음 모형으로 시험지에 나오면은 또 순간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학원 홈페이지 말고 학원 카페 있습니다. 영양만점, 위생만점 네이버 카페.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각 과목별 아니다 영양사 그 질문방으로 게시판 찾아가지고 질문을 올리시면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밤에 공부하다가 휴일날 공부하다가 예,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우리 게시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시작을 하거든요 일과를. 그래서 24시간 안에 무조건 해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피드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거, 잘 하고 있다는 거, 그 10년 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장이 이제 영양교육 개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과목은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빙의 되는 거야. 내가 이미 영양사 시험을 패스해서 면허증을 받고 그걸로 내가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학교건 병원이건 산업체건 아무튼지간에 내가 실제로 지금 영양사 업무를 하면서 근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환자씩 식단 다 짜야 되고 그죠? 당뇨, 신장질환, 심장 뭐 통풍도 있고 되게 많은 종합병원이니까 환자들 식단도 짜고 위생관리도 해야 되고 발주 검수 직원식 그 뭐지? 식당 뭐지? 식권 관리 다 해봤는데 영양교육 되게 중요해요. 일단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분들에게도 영양교육이 필요해요. 위생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도 마찬가지. 그 병동마다 이제 당뇨 병동이나 신장질환 병동 이런 데는 돌아다니면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뭘 드시는지 감시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몰라.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지식은 있는데 실행을 또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그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민간요법 같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봉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 안 되냐면 당뇨가 하루 이틀 앓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평생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이게 문과 쪽 과목인데 우리 그 영양사 면허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줄 한 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영양사야, 내가 영양교육자이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하는 담당자야. 여기에 딱 빙의해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카페에 그 작년, 재작년만 누적된 합격 후기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 요거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양교육자다 생각해서 그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내고 1페이지 영양교육 개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교육은 이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뭐냐? 거기 써있죠.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K는 이거의 약자입니다. knowledge. 지식을 활용해서 일단 지식을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 실천하는 태도. attitude. 그래서 순서가 knowledge, attitude, 그 다음에 뭐죠?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behavior. 그래서 KAB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간단하죠? 그래서 지식, 태도, 행동. 무슨 행동? 건강한 식행동. 바람직한. 그래서 건강한 그냥 행동이 아니라 식행동. 그리고 영양교육은 영양자가 붙었다 뿐이지 그냥 교육학이랑 다르잖아요. 그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영양생리학도 생리학에다가 영양자만 붙인 거잖아요. 제가
미생물학, 생리학 이런 수업도 학교에서 봤는데 치위생과에서는 구강미생물학 뭐 이렇게 불러요. 그냥 미생물학의 구강에 관련돼 있는 뭐 이런 것들. 우리도 식품미생물학. 그러니까 영양교육은 일반 교육학에다가 영양자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행동의 변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쉬운 문제로. 영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 행동의 변화. 바람직한 식행동. 편식을 하던 사람이 골고루 먹게 되는 이게 바람직한 식행동. 이게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영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동의 변화다. 그 밑에 2번 있죠. 영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목적.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영양문제를 해결,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영양상태를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게 이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예. 행동의 변화. 대충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 수 중에서 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졌다고 45%인가 40% 이상이 됐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혼자 살면은 제대로 잘 먹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사서 먹거나 대충 때우거나 뭐 이런 뭘 알아야 잘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편의점 가서 뭘 하나 사더라도 뒤에 영양 표시가 다 붙어 있잖아요. 법으로 이제 다 해놨으니까. 우린 전공자니까 보면 알잖아 이게. 그죠? 총 칼로리는 얼마인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뭐 알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민간인들이죠. 우린 민간인이 아니잖아. 전공자니까. 전공자는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 우리가 아는 걸 감정이입해서 이 행동을 바꾸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재를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쉽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나는 체계적으로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차근차근 공부해서 나는 이미 아는 거지만 전공을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 그걸 어떻게 쉽게 가르쳐줘야지. 그죠? 난 전공했으니까 다 알아. 전문 용어 다 알고 나는 뭐 화학, 생리학, 생화학 이런 다 아는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야 탄수화물 있잖아.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은 모르니까. 노인에게 내가 보건소 영양사야. 그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좀 분류를 해가지고 오늘은 노인분들을 모시고서 교육을 해야 돼. 그러면 전문 용어를 막 안 되죠. 그럼 역정을 내실 거예요. 유인물을 막 나눠주는데 A4지에다가 이 정도 글씨 사이즈로 막 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던지거나 뭐 깔고 앉거나 뭐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 글씨도 크게 짧게 핵심만 쉽게. 그래서 그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양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양교육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영양교육을 할 때 눈높이 지식 수준에 맞춰가지고 쉽게 그 다음에 내 입장이 아니라 교육자, 피교육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담도 하는 상담 기술들도 나와요.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공감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용어가 뭐 한 10개, 20개 정도 그 정도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그럼 끝나요. 복잡한 화학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산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암기할 게 되게 많지도 않아요. 감정이입을 잘 해가지고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목표 2023이라고 찍혀 있는 건 2023년도에 이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 목표는 구체적인 단계를 말해요. 목적은
목표와 달라서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목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성인 비만율이 뭐 35%, 40%막 그렇다며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제일 높은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성인 비만율을 낮추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뭐다? 2027년까지 성인 비만율을 38%로 낮추자. 구체적이죠. 연도가 나오고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영양교육은. 그래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쉽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뭐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가 목표다. 그래서 또 나오죠. 지식, 태도, 행동의 개선. 특히 행동 변화. 이게 가장 중심이다. 영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교육의 목적은 행동 변화. 바람직한 행동 변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들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TV만 틀면 먹는 프로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먹는 프로만 나오는데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통한 의의는 뭐냐? 바람직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위하게 된다. 뭐 이렇게 썼지만 바람직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양교육의 의의 첫 번째. 두 번째, 대상자의 영양 상태가 개선된다. 그렇죠. 되게 짜게 먹는다고 막 몇십 년 동안 우리 사람들 막 구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또 아니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괴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신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영양교육자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기여가 되는 거죠. 골고루 스마트하게 잘 먹으면 질병도 예방이 되고 그럼 건강해지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 사회적인 의료 비용이 절감이 된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죠. 퇴행성 질환. 요즘엔 만성 질환, 뭐 성인병 이런 말보다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씩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비감염성 질환. 없는 게 아닌데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비만도 없는 질병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퇴행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그 이제 고혈압, 당뇨, 뭐 비만,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관상동맥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다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또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건강보험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건강해지면은 그런 의료비가 조금 덜 들어가면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조금씩 덜 걷어도 그럼 모두에게 다 이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의료비용이 절감이 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말이 다 써져 있으니까 영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좋은 거, 바람직한 거, 옳은 거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지껏 지금 23분 동안 요거 KAB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수치 나오면 목표 다 포함하는 아우르는 범위가 넓게 나오면 목적. 자, 영양교육의 과정은 뭐냐? 이 중요한 내용이야. 영양 상태가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한 집단, 잘 먹고 있는 집단은 놔두고 영양 상태가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돼. 왜?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 지식과 태도를 함양시켜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줘야죠. 이 사람들의 영양 문제, 영양 요구도. 요구는 무슨 요구냐면 편식을 심하게 하고 있어. 또는
너무 기름진 것만 먹고 있어. 또는 너무 단 것만 먹고 있어. 너무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있어. 그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 고지혈증이 있어. 그런 그 통계나 수치들을 보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거냐. 그게 영양 요구도예요. 그러니까 피교육자들이, 우리는 영양 교육자니까 피교육자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게 요구도예요. 요구. 내가 교육할 사람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반복. 그래서 현실을 계속 반영하고 반복 실행을 하면은 점점 좀 효과가 높아진다. 이게 영양교육이라는 과목이 되게 예전에는 8, 9, 90년대 이전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단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식생활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80년대 마지막 학번인데 그때는 비만 인구도 별로 없었어요. 당뇨 인구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초 영양 시간에 뭘 배웠냐면 탄수화물 쭉 나가고 섬유질이 딱 나오는데 교수님이 그랬어요.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서 영양가가 없어. 끝. 먹으면 그냥 먹으면 똥 내는 거야. 그럼 너 먹었어. 근데 지금 섬유질 얼마나 중요해. 사회가 바뀌고 이게 세태가 달라지니까 점점 변화하는 그 사회상이나 실태에 맞춰가지고 교육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양교사가 생긴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영양을 전공을 하고 영양사 면허를 따고 아마 우리 전공에서 가장 탑티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영양교사일 거예요, 아마. 교육공무원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급식교사, 그 8급공무원 급식교사가 아니라 교육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이게 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런 직종도 이제 생긴 거다라는 거. 조금씩 시대가 바뀌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 막 인터넷에 방송에서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 90년대 한 중반 후반쯤에는 웰빙이 완전 트렌드였어요. 트렌드. 이게 먹고 사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잘 먹자고. 웰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있었지? 힐링. 뭐 많이 다쳤나 봐. 치유를 해야 된대. 힐링. 그랬다가 몇 년 지나니까 뭐 디톡스 이래가지고 뭐 독이 든 걸 많이 먹었나? 음식으로 디톡스를 해야 된대. 뭐 그러니까 계속 돌고 뭐 소확행 그랬다가 뭐 욜로 나왔다가 그 키워드들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세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나오는데 왜 필요하게 된 거냐 보시면 아직까지는 말랑말랑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 가로로 1, 2, 3, 4, 5 큰 숫자가 있어요. 이게 영양교육의 필요성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보기 중 영양교육의 필요성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해놓고 박스 안에다가 한 대여섯 개 집어넣고 그 중에서 이제 1, 2, 3, 4, 5 잘 짜여진 걸로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왜 영양교육이 왜 필요해졌느냐? 인구 사회학적 변화. 거창하지만 인구. 사회는 뭐죠?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얽혀있는. 그래서 지역사회,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사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변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로 동그라미 1번. 인구 구조가 바뀌었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장수 인구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출산을 적게 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아무튼 고령화됐어요. 건강수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평균 수명 이게 아니라 건강수명
표준 체중 이런 말 안 줘주지만 이제 건강 체중. 이게 뭐냐면 그냥 자리 보존하고 누워가지고 골고 앓으면서 큰 병을 앓으면서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제대로 하면서 잘 씻고 잘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수명, 이걸 건강 수명이라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 평균 수명은 그냥 병상에 누워서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가 평균 수명이면, 건강 수명은 내가 제대로 인간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건강 수명이고, 건강 수명이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생활이 바뀌었어. 간편식, 외식. 아마 배달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아까 1인 가구 잠깐 얘기를 했는데, 1인 가구는 장 봐가지고 들어가서 전처리해서 조리해서 누가 해. 저도 자체 해봤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가까이서 마트에서 홈밀, 집에서 먹는 식사를 리플레이스, 대신할 수 있는, 사다가 간단하게 레인지에 데워서 간편식, 간편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주부도, 가정주부도, 전업주부는 잘 얻고 맞벌이를 한다든지 하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식생활 패턴이 바뀌었어.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대가족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영양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 예전에 전통적인 가족 같으면 엄마가, 주부가 아주 똘똘하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음식을 잘 해가지고 먹이면 됐는데, 이젠 그러지 않고 각자 먹고 각자 사 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가족 모두가 다 영양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족 공동체 식문화가 바뀌었다. 그쵸? 1인 가구, 핵가족. 예전에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었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매너, 예절 교육도 하고, 이제 편식하지 말아라, 이것도 맛있다, 먹어봐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으니까, 사실 저녁 식사, 가족이 모여서 먹는 식사가 가족 이벤트 같은 건데, 그게 거의 없어진 거죠. 식생활의 가치관이 변하고, 1인 가구는 대충 먹어. 그래서 영양 불량이 오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뭐라도 알게 되면은 좀 찾아 먹게 되는 거죠. 잘 먹으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생기는 거죠. 그게 결국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질병 구조. 큰 2번. 만성질환, 퇴행성 질환 또는 비감염성 질환이라고도 해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한 병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빠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뇨가 딱히 뭐 비만하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고혈압이 딱히 짜게 먹어서도 아니고 짜게 먹기도 하고, 성격도 있고, 비만, 체중도 있고, 기름지게 먹는 거, 복합 요인들. 이게 이제 영양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의료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정보 전달 방법. 지금은 거의 뭐 종이로 되어 있는 매체들은 거의 죽다시피 해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보다는 이제는 TV,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지. 진짜 이 왜곡된 정보, 식품이나 영양학 관련 왜곡된 정보 이거 하나 갖고 제가 석 달 열흘은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왜곡된 정보에 제일 잘 속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같은 전공자들이야.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인터넷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왜곡된 정보들이 떠돌면 시공과 학생들이 제일 잘 속아. 왜?
학교에서 배웠던 용어가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가 봐. 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그랬어? 이걸 진위를 따져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되게 잘 믿어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거짓말일까 의심을 안 하고 신문 기사라든지 인터넷 기사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뭔가가 포스팅이 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밝히려고 생각을 안 해. 귀찮으니까. 검색하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있었어요. 살짝 여담인데 치맥의 저주. 치킨하고 맥주가 궁합이 제일 안 맞는다고. 그럼 치맥한 사람들 벌써 이걸로 알아 누워 있었어야 되는데 또 이거는 학생이 들고 와가지고 보여줬어요. 아침 간편식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하고 모닝빵을 먹으면 그렇게 안 좋대. 괜찮은 조합인데 모닝빵과 오렌지 주스는 그죠? 너무 없어서 못 먹지. 근데 오렌지 주스는 산성이라는 거예요. 산성. 그리고 모닝빵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씹을 적에 그러니까 영양소 지식이 살짝 있어. 침에서 타액에서 프티알린, 아밀로이드 얘들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좀 도와주잖아요. 근데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이 효소들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는 산성이니까 모닝빵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 사람은 위도 없고 장도 없고 소화를 전부 입에서만 하나 봐. 탄수화물의 소화가 구강에서 아주 일부잖아요. 들어가서 위와 장에서 되는 거지. 또 있어. 이건 미국에서 나온 다큐인데요. 우유의 불편한 진실. 와, 이거는 제가 간호과 치위생과 교수님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교수님들이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야. 유튜브에 있어요. 이거 진짜냐고. 유튜브에 보면 번역도 돼서 자막이 있어요. 미국의 영양사, 영양학자, 대학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딴 거야. 우유를 먹으면 안 된대. 이거는 왜 안 돼? 난 오늘 아침에도 먹고 나왔는데. 근데 이게 소젖이지 사람젖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대.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대. 모유보다 많죠? 우유가. 우리 배웠잖아요. 그지? 단백질 많이 섭취하면 골절률이 높아진대. 그런 이론도 있죠. 첩두는 거야? 그래서 골절률이 높은 그 통계를 갖고 있는 국가를 보면 우유 섭취량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지방, 포화지방이 많대. 그치? 포화지방 있죠. 동물성 지방이니까. 유지방. 그거는 동맥경화, 협심증, 고지혈증. 미국은 거의 심장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니까. 우리는 2위, 3위, 4위거든요. 1위는 암이고. 그래서 조목조목 제가 다 주석을 달아가지고 해명을 했어요. 아니 우유에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어요? 유단백이 10%도 안 돼. 10%는 뭐야? 3%에서 4%. 그죠? 유지방 그 나쁜 포화지방이 3.4%. 그 3.4 우유 있잖아요. 90% 이상이 수분인데 뭔 헛소리냐고. 그리고 그게 이제 통계의 그 어떤 맹신 내지는 허점인데 골절률이 높은 나라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 그것도 무슨 고기? 붉은 살 고기 이거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인터뷰 따가지고 다큐를 만들면 그래서 그 동영상 보고서는 강남 엄마들이 이제 우유를 다 끊었다고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우리는 교육자니까 영양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정보 공부를 했으니까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네 번째는 식품산업과 식생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 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어마어마하죠. 되게 많죠. 광고만 보면은 이건 뭐 만병통치약이야. 먹으면 뭐지? 무병장수할 것 같은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아니죠. 왜?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건기식들은.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0.000001% 정도 있지만 예, 사람은 체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건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무병장수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국제화된 외식산업. 그래서 안방에서도 세계 요리를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가공식품, 편의식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져서 자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카페인 식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고 또는 영양 표시제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좀 해주면 아무래도 개선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영양 정책,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이제 법규도 따로 이제 자격증이나 면허증 공부에 법규 과목이 있으니까 배우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예방 차원의 영양 교육을 핵심 주제로 가지고 있는 게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95년도에 만든. 연도는 외울 필요 없지만 법이 이제 나오면은 최초의 법이 어떤 건지, 가장 최근의 법이 어떤 건지 그 순서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암튼 그리고 보건소. 우리는 보건소를 잘 이용을 하지 않지만 그 보건소 홈페이지 지자체마다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사업 종류가 많아요. 영양사업, 간호사업, 뭐 지역사회, 뭐 예방사업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우리 영양교육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영양 플러스. 이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영양 플러스 사업이 이 보건소에서 하는 대표적인 영양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 임신, 수유, 영유아.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임신, 수유부, 영유아. 근데 이제 뭐지? 소득 수준이 낮은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들 대상으로 해서 식품도 주고 근데 플러스 식품을 제공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을 같이 시켜요. 임신,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요. 대상은 이 사람들이고 근데 어떤 임신, 수유, 영유아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식품도 주고 교육도 같이 해줍니다. 영양 취약계층, 위험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학교 영양교육. 학교 영양교육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육 효과가 높잖아요. 물론 이제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만 돼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효과가 높고 그 아이들이 또 집에 가면 부모 교육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파생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영양교육을 활성화시킨다. 국가에서. 그게 뭐다? 2008년에 영양교사를 뽑기 시작한 거다. 영양교사는 어디에서? 학교급식법에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법의 이름은 뭐냐? 학교급식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영양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되게 긴데 이런 법도 있어요. 거기에 21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 21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 놨어요. 이게 이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데, 어린이 급식소 이런데 영양, 위생,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거기서는 뭐다? 국가에서 영양, 위생, 안전관리. 어린이들은 또 면역력도 약하고 하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국민영양관리법도 가끔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양자가 들어간 법 이름에 영양자가 들어간 최초의 법이에요. 이게 2010년에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다는 말은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법이 제조됐다고. 근데 개정이 됐다는 말은 법을 고쳤다는 거예요. 업데이트했다고. 그래서 제정과 개정도 꼼꼼하게 글자를 잘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제정은 법을 만든 날짜, 개정은 법을 고친, 업데이트, 보강한 날짜. 그래서 국민영양관리법이 2010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영양자가 들어간 최초의 법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 식품 쪽에는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이거는 63년, 되게 오래됐어요. 그 식품위생법에서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62년도인가부터 대학에 식용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2년제, 그때 다음 해인가부터 이제 4년제에도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식용과의 최초죠, 최초. 그러면 다시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5가지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봤으니까 인구 사회학적 변화, 질병 구조의 변화, 정보 전달 방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식품산업, 식생활 바뀌었고, 국가 영양정책이 막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그럼 이제 영양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이게 어려워. 왜 어렵냐? 이건 쉬워요. 첫 번째, 대상이 다양해. 그쵸? 어린이 다르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르고, 병원의 환자는 또 종류가 많잖아요. 또 거기다가 노인분들, 그 다음에 상업체면 직장인들, 다 달라. 대상이 달라서 대상이 단일하다거나 획일적이 아니야. 그러니 그 대상마다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육 수준이라는 거,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그 집단, 특정 집단이 갖고 있는 영양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다. 예를 들어서 노인 대상 영양교육을 우리가 이제 할 거야. 그럼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영양 문제가 너무 짜게 드신다거나 또는 편식을 하신다던가, 혼자 계시는 노인들은요, 하루 세 끼 다 드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귀찮으니까, 또는 어려워서 하루 한 끼나 2끼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양 문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또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가 영양교육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골고루 먹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푸릇푸릇 채소도 먹어주고요,
고기도 먹어주고요. 뭐 계란도 먹어주고요. 비빔밥 만드는 거 같이 해보고요. 이래야지 애들이 잘 받아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균형과 기호가 달라. 되게 완고해. 고집이 세요. 식성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적에 병동 라운드 가면서 보면은 정말 이건 뭐 막 우리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소리 윽박질을 해서 막 그러겠는데 식성 안 바뀌어요. 그래서 힘들어. 기호가 달라. 3번도 나와있죠? 보수적이야. 개선이 안 돼. 이거 평생 못 바꿔요, 식습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노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노인들은 아시잖아요. 짠맛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젊었을 때 한 20%밖에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5배는 쳐야 비슷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4번, 경제와 식생활이 직결되어 있다.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게 싸잖아요? 그쵸. 우리가 만들어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훨씬 싸잖아요? 대신에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 어렸을 적에는 뚱뚱한 애들 보면, 부잣집애다. 제가 어려서 뚱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강북 아이들이 더 비만화가 많고, 강남 쪽 아이들이 관리를 잘 받아서 비만화가 적대요.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인식과 적극성이 적어서 실행하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 당뇨의 민간요법 같은 것들. 당뇨 환자들 그 신념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종합병원이니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외래 환자랑 입원 환자 대상으로 당뇨 교실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다 박사야. 내가 당신보다 당뇨를 더 오래 알았어. 다 알아. 근데 고치진 못해. 그러면서 병동 가서 보면은 침대 밑에 꿀단지가 있어요. 미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럼, 설탕, 사탕은 단순당이라서 안 좋은데 꿀은 자연에서 괜찮대. 토종꿀은. 또 있어요. 아시는 거지? 술은 안 좋잖아요? 무조건 안 되지. 근데 맥주나 막걸리 이런 것들은 곡주라서 당뇨에 안 좋대. 근데 소주, 위스키는 증류주라 괜찮대. 그런 신점들을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그런 데 있는 거죠. 요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많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웃기시네. 칼로리가 0칼로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해독이나 위염은 바로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나타나죠. 오늘 내가, 그죠. 정크푸드를 한 끼, 두 끼 먹었다고 해서 바로 고지혈증 아니니까. 단기간에 개선도 안 되고, 단기간에 확 나빠지지도 않아. 그래서 영양교육이 좀 어렵다. 7번, 효과가 장기적, 비가시적, 복합적이다. 좋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죠. 교육과 치료와 식이요법,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약처럼 해열 진통제처럼 먹으면 바로 20-30분 안에 열이 뚝 떨어지면 봐야 됐지. 영양은 그게 안 돼. 진짜 몇 주, 몇 달 꾸준히 가야지 효과가 나타나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3페이지에 5번 영양교육 앞으로의 방향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